자, 23강 학문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절단과 서학, 실학, 국학, 조선 후기 예술로 나눠서 볼 겁니다. 먼저 사절단. 자, 우리가 사절단은 인근의 일본과 청으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일본에 보낸 사절단을 통신사라고 하는데 임진왜란 후에 국교가 다시 대기되면서 다시 파견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보냈던 부분이에요. 자, 보낸 목적은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었죠. 그 최고 책임자인 쇼군이 바뀔 때마다 일본이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쇼군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했었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외교 사절, 경제 문화 교류, 그리고 일본의 어떤 정치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목적도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보냈습니다. 한 12번을 보냈고 정사가 책임자였고 수많은 인사들이 갔는데 국빈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경로는 이렇게 됩니다. 한성에서 부산을 거쳐서 대마도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에도까지 들어가는 현재 도쿄죠. 이 통신사 행로가 지금은 여행지로서 관광지로서 개발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정사가 앉아 있고 일본 애들이 이끌어주죠. 통신사 행렬도 또 통신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것을 그 당시 그림으로 남겨놨습니다.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그랬죠. 자, 다음은 연행사입니다. 청으로 보낸 사절단을 연행사라 부릅니다. 청나라 수도였던 연경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연행도라는 그림이 남아 있는데 청나라 수도 연경으로 간 것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연경은 지금의 북경 혹은 베이징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갔는데 공적인 외교 업무도 있지만은 중국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청나라나 서양의 발달된 문화를 수용하는 창구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학입니다. 서쪽 학문이라는 뜻인데 청나라에서 다녀온 사신들을 통해서 청나라에 갔더니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계기가 이 사신 연행사라고 하는 사신들을 통해서입니다. 이때 연행사로 갔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연안 박지원. 박지원은 오른쪽에도 나오지만은 상공업 중심의 개혁을 주장했던 실학가라도 유명하죠. 자, 이때 서학의 대표적인 것들이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그린 곤요 만국전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곤요 만국전도라는 세계 지도인데 조금은 잘 안 보이지만 지금과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어떤 중국만 크게 그리고 중국의 세계의 중심이라 세계관을 깨부신 것이 이 곤요 만국전도라는 지도이고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면서 우리 성리학적 세계관, 중국 중심의 중화 세상을 깨부시는데 기여했던 것이 곤요 만국전도입니다. 또 아담 시한이라는 사람이 청나라로 끌려갔던 소현세자 기억나나요? 소현세자랑 교류했었고 소현세자한테 시언력 같은 것도 이렇게 전달을 하죠. 시언력은 참고로 역법서인데 그 서양식 역법서예요. 청나라도 자체 역법서가 없어서 서양이 쓰는 이 역법서 시언력을 따다 썼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또 가지고 온 사람이 또 전달해서 시언력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됩니다.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인인데 이 사람은 제주도에 표류하면서 나중에 우리나라 정착해서 살아요. 그래서 박연이라는 이름도 이제 부여받고 한국인 여자랑 조선 여자랑 살면서 훈련도감에 배치되어서 서양의 대포 기술 같은 것들 알려주기도 했었죠. 또 하멜도 네덜란드인이는데 이 사람도 표류했다가 15년 동안 억류돼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라는 것들 이렇게 전달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서양인들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하면서 서양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언력 도입을 했고 또 홍대용이 또 혼천이도 제작했었고 지전서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학에서는 허준의 동의보감 그래서 우리나라 약재를 통해서 처방해야 될 방법을 잘 정리해놨죠. 그래서 의료 지식을 민간인들한테 보급하는 데 기여를 했었고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상의학 들어봤나요?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렇게 해서 4개의 체질로 나눠서 체질별로 어떻게 약을 처방해야 된다라고 했던 지금까지도 많이 참고되고 있죠. 이재마.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학입니다. 양난 이후에 현실사의 모순이 쌓이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 양난이라는 것은 양이 둘을 뜻합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현실사의 모순이 쌓입니다.
뭐 신분제도 변동이 생기고 하층민인데 경제가 발전해서 돈을 벌어서 신분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성리학의 문제점을 갖고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학문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성리학이 이렇게 쌓이는 모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실증적인 학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실학이 있습니다. 농업 중심의 개혁을 하자는 사람들과 상공업 중심의 개혁을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 세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쓴 책이 각각 이렇게 있고, 유형원은 균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일정한 토지를 차등 지급해야 된다. 이익은 한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영업전 이외의 토지만 매매를 해야 된다. 영업전은 놔두고 그 이외에만 토지를 매매해야 된다. 영업전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의 생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업전 설정을 주장했던 사람 이익. 이 사람은 또 특이하게 6개 좀, 나라를 갉아먹는 6개 좀을 주장했던 사람도 부분도 있습니다. 정약용 유명하죠. 여전론을 주장했습니다. 마을 단위의 공동농장을 주장하는데 공동농장이 있고 거기서 공동으로 경작할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한 날짜에 비례해서 생산물을 나눠 갖자. 그래서 공동농장, 공동노동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어떤 부분이 엿보인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여전론입니다. 별도로 정약용은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정조시대 때 이런 부분에 어떤 혁신적인 기술도 제공했었던 천재이기도 하죠. 자, 상공업 개혁론자들은 상공업과 기술 발전을 주장합니다. 주로 청나라를 모델로 했는데 청나라에서 선진 문물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었고 실제로 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 사람들을 북학파라고도 부르는데 이 박제가가 쓴 책이 북학의라고 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북학파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수원은 산업공상 직업적인 평등을 주장했었고 홍대영은 지전설 혼천인 제작을 했었죠. 박지원은 열하일기를 씁니다. 박지원은 아까도 봤지만 연행사로 청나라를 갔는데 하필 청나라 황제가 그 휴가를 간 상태였었대요. 열하 지역으로. 그래서 박지원은 운이 좋게도 연경뿐만 아니라 열하까지도 가게 되는데 그것을 일기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술의 선박, 화폐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이 박지원. 이 박지원은 실제 그 당시 때 얼굴이에요. 체격도 크고 약간 원숭이 얼굴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상당히 좀 괴팍한 성격이었지만 청나라의 어떤 발전된 문화상의 충격을 받고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수레나 이 선박, 어떤 교통 같은 거 유통을 되게 강조했었고 화폐 사용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이 사람 글도 잘 썼어요. 양반 사회를 풍자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소설 양반전, 호질, 허생전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데 모두 다 양반들의 어떤 비생산적이고 허위적이고 되게 허풍스러운 부분 그런 부분을 풍자한 소설이기도 하죠. 자, 박제가 술의 선박을 사용할 걸 주장한 것은 박지원과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좀 알아두세요. 우물 비유를 들어서 절약보다도 소비를 강조했었습니다. 보통 성리학자들 하면은 이 절약을 강조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소비를 강조했어요. 우물 비유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물은 물을 퍼내야지 아래에서 계속 샘솟잖아요. 먼저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데 재물은 샘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래서 재물 소비를 하지 않으면은 말라버린다라는 거야 경제가. 근데 소비를 해서 돈을 쓰게 되면은 이 돈이 순환이 되면서 다시 돈이 순환이 되면서 돈이 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물처럼 우물을 퍼 써야지 우물이 새로 샘솟고 도는 것처럼 재물도 써야 된다. 소비를 강조했었던 박제가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여기 정약용 얼굴 있죠. 정약용은 아까 본 것처럼 여전론을 주장했었던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공업 개혁론자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국학이 발달했습니다. 국학은 나라의 학문이라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학문,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지리, 우리나라 국어, 우리 민족과 전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안종복은 동사 강목이라는 걸 써서 우리 역사를 주체적으로 정리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유득공의 발해고는 우리 앞서 배웠어요.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처음 썼죠. 그래서 북국이라고 해서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한 사람이 유득공입니다. 지리에서는 이중환의 택리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각 지방의 자연환경, 인물, 풍속, 인심, 물산 등 자연뿐만 아니라 어떤 인문학적인 부분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거지라고 해서 사람이 살만한 곳을
나름대로 정리한 책이 택리지예요. 지금도 많이 참고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보령이 택리지가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조선시대 후기에 이중환이 우리 보령에 대해서 살만한 곳인지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정상기라는 사람은 동국지도를 그렸는데 최초로 축척, 백리척 축척을 사용한 지도가 동국지도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김종호의 대동여지도를 알아둬야 되죠.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 등이 표시가 되어 있고 심리마다 눈금으로 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사이즈가 커요. 근데 그게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첩식 지도라는 것은 접어서 휴대가 가능하도록 들고 다닐 수 있는 지도입니다. 영화도 있죠. 고산자였나? 김종호를 모델로 만든 영화인데 우리 소문에는 김종호가 우리 전국 곳곳을 이제 돌아다닌 걸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당시 나와 있는 지도들을 이제 짜집기 해서 정리한 것이 대동여지도라고 하죠. 자, 조선 후기의 예술 부분입니다. 정약용 애절량은 어떤 농민이 자기 생식기 고추를 칼로 자른 부분을 보고 시를 쓴 거예요. 왜 잘랐냐면 그 당시 때 삼정이 문란이 심하기 때문에 자기 생식기를 잘랐다는 부분입니다. 자, 박지원은 아까 나왔죠. 이런 한문학을 통해서 양반 사회를 비판했었고, 자, 회화에선 진경산수와 꼭 알아둬야 돼요.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린 산수와 우리의 자연을 직접 보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전에는 중국산을 그리든지 아니면 상상 속의 산을 그렸는데 실제 우리의 자연을 보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정선이 대표적이고 금강전도, 인왕제색도라는 그림이 유명합니다. 여기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있죠. 금강산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다음에 인왕산 보고 그린 그림이고 현실적이죠. 그 서양화법이 소개가 됩니다. 명암법, 원근법, 강세왕의 영통동구도가 유명합니다. 여기 있죠. 잘 보면 진한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어요. 명암법이 표현이 되어 있고 원근법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속화랑 민화가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었고 그래서 일반 생활 모습을 김홍도나 신인복들이 그렸고 민화는 작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 위주로 혹은 문자 위주로 그렸었죠.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김정희는 추사체라고 해서 독자적인 글자체를 개발했었고 청아백자가 유행합니다. 우리 조선 전기 때 배웠잖아요. 분청삭이랑 백자가 유행하다가 조선 후기는 청아백자, 흰 바탕 위에 푸른 빛깔로 무늬를 넣은 거 여기 있네요. 청아백자, 파란색 그림 있죠? 건축으로는 팔상전, 법주사 팔상전이 유명합니다. 탑이에요. 나무로 만든 목탑인데 5층으로 되어 있고 아래가 뻥 뚫려 있어요.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유일한 이 당시 때 남아있는 유일한 5층 목탑이라고 하죠. 정유재라는 데 불에 탔는데 우리 앞서 배운 사명대사가 그것을 복원했다고 하죠. 수원화성과 경복궁은 여기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앞서 다뤘었던 건물들이죠. 자, 대동여지도 분첩식 지도였었고 추사체, 독특한 글씨체. 그래서 요 글과 여기 있는 내용과 매치시켜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농업개혁론 한번 글을 볼게요. 여기 농업개혁론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농업 쪽이고 이쪽은 상공업 쪽이네요. 선생님 제목이 빠졌네요. 자, 농업 쪽에서 이익의 한전론이 나와 있네요. 자, 영업전을 설정하자. 그래서 이 땅은 팔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요것만 빼고 매매를 허락하자. 장약용의 여전론. 자, 일녀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함께 거기서 일을 하도록 하자. 공동농장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공동농장, 공동노동, 노동력에 따른 분배, 정약용의 여전론, 여라고 나오기 때문에 힌트가 주어져 있죠. 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지구가 둥글다는 설은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대용의 의사문답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전설 주장하고 있죠. 박재가의 북학의, 여기서 북학파라 이름이 나왔다 그랬죠. 재물은 샘과 같으니까 빨리 써야지 유통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최종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선 후기의 사절단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일본에 간 통신사, 연행사, 청나라로 갔죠. 통신사는 쇼군의 권위 인정 부분도 있지만 다른 외교, 경제, 문화적인 역할도 있었다라는 거. 연행사는 중국 지식인과 교류하면서 서학을 받아들이는 바탕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서학, 마테루치의 곤요 만국전도는 중화 사상을 깨부시는 데 기여를 했었고 시연력이라고 하는 서양식 역법이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네덜란드인도 들어왔었던 부분이 있고 자, 시연력이 도입됐고 홍대용은 과학기술 혼선이랑 지전설을 주장했었고
자, 실학이 등장했죠. 그 당시 때 사회 모순을 성리하게 해결하지 못하자 실용적인 학문이 실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의 기업론, 상공업 중심의 기업론, 이 학자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유영호는 균전론 주장했고, 이건 한전론, 영업전 이외에만 매매를 허락하자. 정혁은 여전론, 공동농장, 공동경작. 자, 상공업 중심 기업론에서는 박지원의 열알기, 수레선박 화폐, 그리고 박제가의 북학의, 그리고 절약보다는 소비를 강조했었다. 우물 비유.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고, 국학에서는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남북국이란 표현을 처음 썼다라는 거, 그리고 김종호의 대동여지도는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분적식 지도였었다라는 거, 한문학에서는 박지원이 양반을 비판했다라는 거, 호야선 진경산수화로 우리의 자연을 직접 그렸다라는 거, 정선의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풍속화 민화는 서민들의 그림이었었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추사체라는 별도의 어떤 개성 있는 글씨체가 있었고, 고물로는 팔상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